그래서 이제 4번 봉건제도의 몰락이에요. 예, 이 중세 시대의 농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고단했었죠. 예, 이 그 고단했던 시기가 이제 끝나는 게 이제 봉건제도가 몰락하면서 이제 근대 국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은 봉건 시대에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좀 약해요. 네.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는 뭐 서울에서 살건 지방에서 살건 대한민국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시계를 돌려서 중세 봉건 시대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고 하는 영토에 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런데 오늘날 프랑스라고 하는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같은 하나의 프랑스인이야 라는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게 없다는 뜻이에요. 왜 없냐면은 그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 영주 아래 속한, 왜냐면 어떤 장원 안에서 태어나서 거의 그 안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다른 장원을 갈 일 자체가 없잖아요. 네, 예, 그쵸. 그 중세 그 봉건 제도에서 농민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섬기는 영주가 누군가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무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사는 지역의 영주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뭐 프랑스인이다, 독일인이다 이런 의식이 별로 약합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바로 위에서 섬기는 영주가 누구냐? 나는 어떤 영주 아래 속한 사람이다. 이런 그 의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중세가 끝나면서 봉건제도가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가 영주에게 속한 영주민이 아니라 어떤 국가 체계로 이게 옮겨가게 돼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나는 어디 영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프랑스인이다. 그렇죠? 예, 이러면서 이제 국가가 형성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봉건제도가 몰락한 것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 특히 왕권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그 지점을 가리키게 되고요. 요거 이제 계속 배워가면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고, 지금은 봉건제도가 쇠락한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제 중세 말기에 이르러서 조금씩 쇠락을 했는데,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마 교회가 이제 심한 부패로 권위를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때쯤 가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교회사에서도 나오고 세계사에서도 언급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때쯤 가면은 교황이 3명이나 존재하는 상황이 초래가 돼요. 네. 혹시 들어봤어요? 교황이 3명이나 존재했던 상황이 있었다는 거? 아니요. 네,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이때 교황의 권위라고 하는 거는 되게 세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아 진짜 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관리해야 될 어떤 최후의 책임자가 교황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중세 끝날 때쯤 가니까 교황이 3명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 네, 세 네. 명이 생겨서 각자가 다 저기 그 자기가 정통 교황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막 정죄하고 파문하고 막 서로 싸우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충돌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저게 무슨 그리스도의 대리자야.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기간 가운데 그 로마 교회가 저질렀던 수많은 부정부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염증이 생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은 이제 정말 너무나도 그 큰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이제 로마 교회의 권위가 이제 급격하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가 이제 중세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그 교황청의 절대적인 권위가 몰락하면서 중세가 같이 저물고 근세 사회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예부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그늘을 벗어나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세상을 다시 어디로 복원시키자는 거냐면은 그리스 로마, 고전 그리스 로마 시대로 세상을 복구시키자. 이게 이제 문예부흥, 르네상스 운동이 되는 거고요. 또 네. 다른 한편은 로마 교회가 부패한 거는 성경을 벗어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를 벗어나서 이교 사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이게 해결될 것 같다라고 해서 성경을 파고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교회가 부패한 거는 맞는데 그거는 이렇게 그 어떤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리를 잘 그 수행하지 못한 윤리도덕적 차원의 문제였다. 그래서 그거를 쇄신하게 되면은 로마 교회가 다시 온전해지고, 기존의 세상을 잘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그 근대가 퇴동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렇게 그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근데 그런 그 모습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왔냐면은 충성 맹세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팽배하게 됐어요. 아, 우리 전에 얘기했을 때 영주가 왕이 영주한테 영지를 하사하잖아요. 그쵸? 네, 오늘날 같으면 뭐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 건물을 사거나 토지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내 소유라는 걸 담보하기 위해서 뭐예요? 계약서 쓰고 도장 찍잖아요. 그쵸? 네, 왜 그래요? 그거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서류니까. 그쵸? 그거에 대한 신빙성을 갖고 계약서 쓰고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근데 중세 초반기에는 그 계약서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충성 맹세라 그랬잖아요. 그쵸? 네, 왜요? 이때는 다들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는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 거보다 더 큰 그 구속력이 있었던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러 군주한테 충성 맹세를 한다라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웠고, 충성 맹세를 했는데 그거를 깨고, 그쵸? 네, 무언가를 감행하기에는 굉장히 천벌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못하게 되는 이런 요소들이 그래도 잘 작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네, 그거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충성 맹세를 깨는 일들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서를 써도 계약서가 효력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기꾼들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오히려,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 계약서를 막 써주면서 막 자금을 땡기겠죠. 그쵸? 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아무 영주에게나 다 충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지를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충성을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야, 너 충성 맹세했으니까 너 그럼 네가 맹세한 대로 의무를 이행해라. 우리 나가서 전쟁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그 병사 데리고 와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뭘 어떻게 돼? 안 가지. 아, 예. 가짜 계약서 남발해가지고 뭐 여기 뭐 언제까지 입주하게 해드릴게요라고 했는데 그게 사기면 어떻게 돼요? 정작 그 입주 날짜가 되면은 그 사람 연락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죠. 되잖아요. 똑같은 네, 거죠. 네, 안 와. 이렇게 해서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오라라고 했더니 안 옵니다. 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서로가 믿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쵸? 네, 예,
그 영지를 하사하는 왕의 입장에서도 이게 영지해 줘봐야 이게 나한테 올까? 마치 네. 먹고 그쵸? 그 계약서가 사기치는 사람들처럼 먹고 꿀꺽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안 할라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차라리 이거 땅을 떼주는 거보다 이 땅을 내가 갖고 네. 네, 여기서 군대를 키워서 내가 운용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봉건 제도를 더 그 해체되는 거를 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네. 예, 그래서 점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귀족과 기사들은 영지를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군주를 섬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게 돼요. 아, 네. 예, 그래서 왕과 귀족과 기사 사이를 연결해 주었던 중요한 매개체였던 맹세라고 하는 부분의 신뢰성이 사회적으로 깨져버립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그 이렇게 그래도 그 질서가 그 유지가 되었던 게 붕괴가 되니까 그 제도도 같이 붕괴가 되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계약서가 우리가 쓰는 계약서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회가 도달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혼란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도 못 믿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만약 집이 필요해요. 집을 살려고 해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뭐예요?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진짜 내가 진짜 그날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는지를 내 힘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아, 네.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을 내가 다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런 것처럼 왕도 똑같은 상황을 가는 거고 귀족과 기사들도 똑같은 상황에 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후의 역사는 왕과 귀족들의 사실상 협력이라기보다도 대결로 가게 돼요. 대결 양상으로 가게 아, 돼요. 네. 예,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농노 있잖아요, 농노. 이 네. 중세 시대의 농노들은 그 장원에서 태어나서 사실상 바깥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장원에서 태어나서 장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중세 말기쯤 해가지고 십자군 원정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십자군 원정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어요. 네, 그 교황이 호소를 해서 이 예루살렘이 이때 무슬림 세력에 넘어갔었거든요. 네, 이거를 전 유럽이 우리 다 합심해서 회복하자라고 교황이 그 촉발한 그 원정 운동이에요. 근데 네. 여기에 놀랍게도 전 유럽이 열광적으로 호응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영주들하고 귀족들 심지어 왕까지도 대규모 군대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원정을 떠나요. 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군사를 동원을 하려면은 누구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장원의 농노들을 병사로 편성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 그 뭐냐, 그 장원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옆 지역의 영주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뭐 큰 어떤 급격한 변화를 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 비잔틴을 거쳐서 네. 예, 그 중동 지역에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저기 귀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잘 살다가 미국에 가서 딱 사는 모습 보면 어때요? 와, 이게 다르구나.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 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거 안 볼라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쵸. 예,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저기 지방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지방에서는 뭐 달라봐야 뭐가 다르겠어요. 그쵸? 크게 다르지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던 사람들이 십자군 원정 기간을 거치면서
아랍 문명권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놀라는 게 뭐냐면은 그 중동 지역은 이제 그 고대 문명의 그 유산들을 이어받은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 이제 그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에서 황폐화됐을 때 이제 그 자료들이 이제 그 이슬람 세력권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보존이 돼요. 아, 예. 그래서 오히려 문화와 문명 수준은 그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상하수도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특히 그 양탄자 아시죠? 양탄자. 아, 예. 카페트.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 뭐냐 영주들이나 골프를 깔아놓고 사는 시대에 이쪽에서는 양탄자 깔고 살고 있고 네, 예. 상하수도 시설 있고 그리고 선생님 알기로 사우나도 일부 가동했던 거로 알거든요. 예. 네, 근데 이교도니까 처음에 갈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가요? 저기 그 악마 같은 놈들, 우리보다 더 야만적으로 사는, 그쵸? 예, 몰지각한 인간들이 사는 걸로 생각하고 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튀어나와. 네. 갑자기 저기 신문물을 접하고 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와서 자기 저기 고향 땅을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 이제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예. 예, 예전처럼, 그쵸? 그 땅의 부속물처럼 한 30년 살다가 마무리하는, 고생만 하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아, 이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십자군 원전 가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그 좋은 문화 문명들을 그 수입해가지고 여기다 적용하면 우리도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농노들이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게 돼요. 예. 예, 십자군 원전 갔다 오면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 해외 문물에 눈이 뜨여서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여기에선 안 썼는데 중세 말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까운 그 목숨을 앓아간 대역병이 한번 유행해요. 혹시 흑사병이라고 들어봤어요? 유명한, 네, 유명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일하는 일손이 엄청나게 귀해집니다. 아, 예, 그런 상황에서 농노들은 해외의 신문물을 보고 와서 아, 예,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로마 교회의 그 권위가 무너져서 예전처럼 그쵸 윗사람에게 이렇게 뭐 절대 그 순종 복종 이런 거에 대한 가치 미덕이 많이 깨진 상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미 앞장서서 영주들이나 기사들이 먼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예, 네. 맹세 깨고 아무렇게나 막 다 맹세하고 영지 더 받고 이러니까 이 농노들도 기꺼이 이탈하게 됩니다. 자기 장원을 벗어나서 대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요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의 수도 도시들 있잖아요. 수도 네. 도시들이 대거 발달하게 됩니다. 아,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사람들 영주들이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겠죠. 그쵸?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왕들이 또 보호해줘요. 왜냐면 아, 왕도 이제 요번 기회에 자기 그 세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도시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처벌한다거나 돌려주기보다도 오히려 보호를 해줍니다.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대도시, 왕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는 점점 커지고 시골 영주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손도 부족하고 인구도 주니까 점점점 황폐화되고 그걸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또 몰락 귀족들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쵸? 예,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문제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해요? 왕의 이제 그 사병으로라도 들어가서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봉건제도 전체가 이제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왕은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그 대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자기의 이제 그 기반으로 삼기 위한 그 경제적 원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 부분들을 이 상인들을 우대를 해서 이 그거를 마련합니다. 예전에는 산업의 기반이라고 하는 게 다 농업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때 이제 그 눈뜬 사람들이 아 저기 저 그 아랍권 동방권하고 무역을 하면은 완전 떼돈 벌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요즘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해외에 그 인기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불닭볶음면 막 이런 네. 거 엄청 많이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 해외에 갔다 와 보니까 불닭볶음면 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 그걸 네.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선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그 저렴한 그런 축에 네. 속합니다. 예. 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저기다 갖다 팔면은 대규모 그 자본을 얻을 수 있고 그 자본 가지고 뭐예요? 저쪽에 그 좋은 시설들 있잖아요. 기술들. 예, 그거를 네. 가져다가 양탄자 같은 거 가져다가 우리의 집안에 좀 깔아놓고 하면은 우리 아내들,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러니까 이 상인들이 요때 출연을 하는데 왕들이 또 요 상인들을 보호를 합니다. 예, 아,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대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를 그쵸 인프라를 또 건설하고 확충하는데 또 계속 돈이 들 거 아니에요. 사람은 계속 몰려드니까 예, 그런 네.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상인들의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예, 요 아, 상인 계층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원래는 이제 그렇게 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십자군 전쟁을 통하면서 야 이게 해외 문물이라는 게 상당하고 이 교류를 하면은 이걸 가지고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눈을 뜬 이제 그 계층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네. 계층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맞물려 돌아가면서 봉건제도가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유한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군대를 직접 거느릴 수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왕에게 가장 그 필요한 요소가 뭐였어요? 봉건제도에서 영주들이나 귀족들한테 여기 전쟁 벌어지면은 가져와라 병력 가져와라라고 하는 걸 대가로 땅을 영지를 하사했던 거잖아요. 그쵸? 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 없는 거죠. 오히려 땅이 있으면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왕이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몰려드는 사람들을 수용을 해서 상인들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몰려드는 사람을 병력으로 편성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힘을 늘리고 귀족들의 힘을 가지고 있던 힘을 회수해가지고 네. 예, 네. 이렇게 그렇죠.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다음에는 왕과 귀족 영주가 이제 협력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뒤에 역사는 왕과 영주 귀족 간의 그 대결 그 구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아, 여기서 왕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민족 국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이때부터 그 이후의 사람들은 나는 영국인이야, 나는 프랑스인이야 이런 자의식이 생기는데 중세 봉건 시대에서는 그런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나는 아, 어디 영주에 속한 어느 장원에서 살아가는 영주민이야 라는 의식이 있었지 영국인이야 프랑스인이야 이런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아, 네. 예,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돼 갔던 겁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아, 그래요. 진짜. 또 진이가 또 끼어드네요. 그쵸? 아, 뭘 이렇게, 그쵸? 예, 수업 시간에 자기도 좀 끼워달라고. 아,
자, 왕들은 그 힘을 바탕으로 귀족들을 꺾고 중앙집권화, 그쵸? 귀족들의 권력들을 이제 회수해서 자기 손에 다 쥐게 되는 겁니다. 그 네. 결과 봉건제도는 몰락하고, 그쵸? 강력한 힘을 가진 중앙 집권 국가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쵸? 강력한 네. 힘을 지닌 왕과 세속 권세를 계속 움켜쥐려는 로마 카톨릭 교회 사이에 본격적인 권력 투쟁도, 그쵸? 아까 왕과 귀족 사이의 대결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점점 커지니까 이 그 교황하고도, 그쵸? 교황하고도 이제 누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냐를 놓고 이제 또 충돌하게 되는 그런 또 일도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거죠. 네.